요리는 해봤어? 아니요. 하지만 손이 빨라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해장국이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비밀이야. 내 레시피를 훔쳐가서 새 가게를 차려? 말도 안 돼! 미안해요, 할머니. 하지만 이건 생존 게임이에요.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끝자락에 마치 시간의 강물이 멈춘 듯한 작은 해장국집이 있었다. 순복내 해장국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세월의 무게에 눌려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70줄에 접어든 박순복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게 움직였다. 마치 오래된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는 손가락처럼 그녀는 50년 동안 같은 리듬을 반복해왔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해장국 냄비 앞에서 그녀는 마치 연금술사처럼 보였다. 선지를 자르고 우거지를 썰고 콩나물을 삶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무용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마치 시계추처럼 규칙적이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장남 태준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48살의 그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함께 고생한 탓에 언제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흐린 날의 하늘처럼 회색빛이었고 입가에는 늘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순복의 목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매서웠다. 그녀는 국자를 저으면서도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그 눈에는 마치 호랑이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50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자존심이 그녀의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다. 그래도 이제 70이시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나이가 뭔 소용이야. 내가 숨 쉬는 동안은 이 가게가 내 왕국이야. 그 순간 주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아침 이슬처럼 상큼해 보였다. 하지만 순복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 이슬 아래 숨어 있는 독을 감지했다. 그녀의 웃음은 너무 완벽했고 눈빛은 너무 계산적이었다. 죄송해요. 구인 광고 보고 찾아왔는데요. 여자의 목소리는 설탕처럼 달콤했지만 순복은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들었다. 그것은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불길한 정적 같았다. 이름이 뭐야? 유리예요. 박유리. 요리해 본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손이 빨라요. 그리고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같은 분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순복은 유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이 순수한 열정인지 치밀한 계산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젊은 여자의 존재가 주는 온기가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좋아. 내일부터 출근해. 시급은 10,000원이야. 감사해요. 태준이 놀란 듯 어머니를 쳐다봤다. 평생 남을 쉽게 믿지 않던 어머니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다니. 어머니, 너무 빨리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력이나 신분증도 확인해보고 내 가게, 내 결정이야. 그리고 이 아이 눈빛이 순해. 그날 밤 순복은 침실에서 천장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인지 불길한 예언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런 예감이 들 때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뭔가 바뀔 거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카롭게 울었고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신호처럼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유리가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흘렀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모든 것을 흡수했고 순복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유리의 손놀림은 마치 이 일을 몇 년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다. 콩나물을 다듬는 속도, 선지를 자르는 두께, 심지어 국물간을 보는 눈까지도 완벽에 가까웠다. 손님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특히 새벽에 나오는 노동자들은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했다. 뭔가 석연치 않아요, 어머니.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가? 유리 씨가 너무 완벽해요. 마치 우리 가게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그 여자가 왔을 때부터 우리 가게에 대해 너무 자세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순복은 태준의 걱정을 웃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다. 유리가 레시피를 암기하는 놀라운 속도, 그녀가 던지는 예리한 질문들, 그리고 가끔씩 번뜩이는 야심찬 눈빛을. 할머니, 이 해장국이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비결이 뭐예요?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을 때 유리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순진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지만 순복은 그 아래 숨겨진 의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건 비밀이야. 에이, 저도 이제 식구 같은데요. 할머니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잖아요. 식구라는 말에 순복의 가슴이 순간 훈훈해졌다. 오랫동안 아들들에게만 둘러싸여 살아온 그녀에게 유리의 존재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다. 세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며느리들과는 어딘지 거리감이 있었다. 그냥 마음이야. 진심을 담는 거지. 진심이요? 그래. 내가 이 선지를 끓일 때마다 이 국물을 마실 사람들을 떠올려. 새벽 일찍 나온 노동자 아저씨들, 술 마시고 속 쓰린 사람들, 혼자 끼니 때우는 할머니들. 그분들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한 끼 드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끓이는 거야. 유리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것이 순수한 감동인지 교묘한 연기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요리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군요. 그런데 말이야, 유리야. 너 가족은 어떻게 되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순복이 갑자기 물었다.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불쌍한 것.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있잖아. 순복이 유리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의 원룸에서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파란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다. 그녀의 진짜 표정은 낮에 보인 순수함과는 전혀 달랐다.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순복 내 해장국 마이너스 시장 분석 보고서. 그녀는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시작했다. 재료 원가, 조리법, 고객 분석, 월 매출, 심지어 순복의 성격 분석까지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미안해요, 할머니. 하지만 이건 생존 게임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이런 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독백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마치 그녀의 야망처럼 깜빡거렸다. 같은 시각 순복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하 감옥에서 들리는 죄수의 절규 같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가 늘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라. 특히 우리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의 어느 날, 순복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바로 건너편 골목에 진짜 해장국이라는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연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파는 해장국의 맛이 순복네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돼요? 태준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은 석양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순복은 말없이 경쟁업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오직 눈동자만이 폭풍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가게 간판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가게를 모방한 것 같았다. 할머니, 이상해요. 이 맛. 우리 집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손님인 척 들어가 맛본 태준이 경악하며 말했다. 특히 선지의 두께, 콩나물의 아삭함, 국물의 깊은 맛까지도 놀랍도록 비슷했다. 그럴 리가. 내가 직접 만든 비법인데. 하지만 순복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가게의 사장이 바로 유리라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유리 씨가 저기 사장이래요. 태준의 말에 순복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날 저녁 급작스럽게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태준과 둘째 태연, 막내딸 태미가 모두 모였다. 공기는 납처럼 무겁고 어두웠다. 누가 했을까요?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리에게 향했지만 정작 유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분명히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레시피를 훔쳐간 거야. 하지만 유리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분명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태미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 누가?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뿐인걸? 태연이 반박했다. 순복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도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마치 독버섯처럼 빠르게 번져가는 불신이. 유리가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순복은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리야, 어디 있니? 할머니, 죄송해요. 설명드릴 게 있어서. 집으로 와. 지금 당장. 1시간 후 유리가 집에 나타났다. 그녀는 전과 다르게 당당해 보였고 자신감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넌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순복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가게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레시피가. 유리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순복의 마음을 찢었다. 그래서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거야?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꿈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나가. 할머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순복의 절규가 집 전체를 진동시켰다. 유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무덤의 돌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유리가 떠난 지 열흘이 지났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악화되었다. 진짜 해장국의 명성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고 순복네 가게의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씩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치 강물이 다른 물줄기로 흘러가듯
50년 고객들도 등을 돌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리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해시태그 진짜 해장국, 해시태그 50년 전통맛, 해시태그 할머니 비법 같은 해시태그로 젊은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순복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다. 액자 속의 남편은 젊은 시절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처연해 보였다. 어머니, 이제 정말 가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의 처지도 불안했다. 뭐라고?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매일매일 적자만 쌓이고 우리도 생활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태준이 말을 망설였다. 솔직히 뭐? 저도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 가족 생활비도 어머니께 의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가게는 절대로 못 넘겨줘. 순복의 목소리는 화강암처럼 단단했다. 하지만 그 화강암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대로 망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태연이 끼어들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초조해 보였다. 사실 그에게는 급박한 이유가 있었다.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 눈사태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고 아내도 스트레스로 병까지 났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돼. 다른 메뉴도 개발하고 배달앱도 해보고. 어머니,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태미가 울먹이며 외쳤다. 평소에는 어머니에게 대든 적이 없던 막내딸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고민으로 가득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가고 있었고 두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에게도 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현실이 뭐냐고?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가게를 포기하라는 게 현실이냐? 너희 아버지와 함께 일구어온 이 모든 걸 그냥 내던지라는 게 현실이냐? 순복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마치 오래된 진주처럼 슬프게 빛났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만큼 힘들어요. 다들 자기 생활이 있다고요. 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너희들 생활이 더 중요하지. 이 늙은 것 하나 죽는 건 상관없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태주는 혼자 가게에 남아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응시했다. 핸드폰 화면의 숫자들이 마치 운명의 암호처럼 보였다. 그는 여러 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모르게 시세만 알아보자. 그는 자기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같은 시각 태연은 PC방에서 코인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빨간색 숫자들이 그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루나, 테라, 비트코인. 모든 것이 폭락이었다. 또 떨어졌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빚이 이미 8천만 원을 넘어섰다. 어머니 소유의 건물 가치가 얼마나 될지 그는 은밀히 계산하기 시작했다. 강남이 아닌 마포구이지만 그래도 10몇 억은 될 것 같았다. 태미는 남편과 긴 통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정말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없을까? 안 돼. 어머니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그분은 옛날 사람이라서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셔. 그럼 어떡해? 우리 회사 진짜 문 닫는 거야? 그럼 아이들 학원비는? 태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세 남매는 모두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의 가게와 재산을.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에 담지는 못했다. 아직은. 또 다른 한 달이 흘러갔다. 상황은 더욱 참담해졌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채 안 되는 날이 반복되었고 임대료와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 순복의 얼굴에는 더욱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억새풀 같았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단골 손님들의 배신이었다. 20년, 30년을 다닌 손님들까지도 하나둘씩 진짜 해장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은 순복을 만나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선택은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경쟁업체였다. 어머니, 정말 이제는. 태준이 다시 한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의 독백이 공허한 가게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마치 동굴 속에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쓸쓸했다. 그때 입구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오랜 단골이었던 박 과장이 들어왔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박 과장님. 어서 오세요. 순복의 얼굴에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얼어붙었다. 사실 인사차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니요? 앞으로는 건너편 집에서 먹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말하면 맛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더 깨끗하고 친절하고 젊은 사장님이 SNS도 하시고. 박 과장의 말은 순복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박 과장이 나간 후 가게는 다시 고요해졌다. 순복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자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다. 마치 중병을 앓는 환자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느다랗게 떨렸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어머니 몰래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비밀스러운 회합이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부동산 감정서가 들려 있었다. 건물 시세가 얼마 정도 나왔어? 태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15억 정도. 15억? 태미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그 금액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절대 안 하실 거야. 죽어도 안 하실 거야. 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태연의 말에 이상한 뉘앙스가 스며들었다.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서 같은 생각이 스쳐갔다. 설마 그런 생각을. 아니야.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태준이 급히 말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카페를 나서는 세 남매의 실루엣은 마치 어두운 계획을 꾸미는 음모자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악인이 아니었다. 단지 절망에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찌감치서 유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체크메이트를 예감하는 고수처럼. 이제 막바지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에 스며들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어느 날 새벽 순복은 이상한 물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 가게 쪽에서 움직이는 소리였다.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2시 반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내려가 가게로 향했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손전등을 켜자 태연의 모습이 드러났다. 태연아,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그냥 뭔가 찾는 게 있어서. 태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상하네. 낮에 와서 찾으면 되는 걸. 순복이 의아해하는 순간 태연이 뒤로 물러서다가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적막한 가게에 울려 퍼졌다. 뭘 떨어뜨렸어? 순복이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에 작은 공책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순복이 손수 적어둔 비밀 레시피 노트였다. 이게 뭐야? 순복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태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이건 너 이걸 어디에 가져가려고 했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태연의 변명은 공허했다. 순복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타올랐다. 내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다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나가. 어머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순복의 절규가 가게 전체를 진동시켰다. 태연은 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무덤의 돌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순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온몸이 나뭇잎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마치 혹독한 추위에 떨리는 것처럼 아니면 격정으로 떨리는 것처럼.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그녀의 독백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그 소리는 마치 참회하는 성자의 기도처럼 들렸다. 다음 날 태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태중과 태미가 와서 사과했지만 순복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코인으로 빚을 졌거든요. 태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서 내 레시피를 훔치려고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실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순복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신뢰라는 것은 깨진 유리처럼 한번 부서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너희들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순복의 질문에 태중과 태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순복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다. 텅 빈 가게는 마치 폐허가 된 성처럼 쓸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이 가게 하나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세월들을.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그녀의 고독을 재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태준이 어머니 모르게 부동산 업체와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태미는 남편의 사업 자금을 위해 은밀하게 레시피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배신했다는 거구나. 순복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다. 어머니, 우리도 살아야 해요. 현실을 봐요. 태미가 울먹였다. 현실? 내가 평생 바친 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순복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조차 없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다의 고요함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욱 무서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새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유리였다. 그녀는 더욱 세련되어 보였고 자신감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리야, 넌 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안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사실 레시피를 훔친 건 저였어요. 가게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순복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유리의 시선이 태미에게 향했다. 태미 씨가 도와주셨거든요. 뭐라고? 태준과 태연이 동시에 외쳤다. 태미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다. 태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순복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저는 태미가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 회사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리 씨가 제안했을 때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넌 내가 키운 딸이. 순복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태준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생계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태미 씨도 원했던 일이고. 유리의 말은 마치 독화살처럼 정확히 급소를 찌르고 있었다. 그만해. 순복이 크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자의 포효처럼 힘찼다. 모두 나가. 당장.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새남매와 유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갔다. 순복은 혼자 남겨졌다. 텅 빈 가게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상처받은 동물의 울음 같았다. 밖에서는 세 남매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고 있었다. 태미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형도 가게 팔려고 했잖아. 그것과 이건 달라. 그들의 다툼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유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군. 그녀는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마치 연극이 끝난 후 무대를 떠나는 악역 배우처럼. 일주일 후 순복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순복네 해장국 간판을 직접 떼어냈다. 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어머니, 뭐 하세요? 태준이 급하게 달려왔다. 가게 문 닫는다. 갑자기 왜요? 이유가 있어야 해? 내 가게인데. 순복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럼 건물은? 팔지도 물려주지도 않을 거야. 태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어머니,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이 살 거야. 순복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할 말 없어. 태미가 잘못했지만 우리까지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어. 순복의 말은 단호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엔 서로를 원망하기 위해서였다. 다 태미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형들도 똑같았잖아. 우리는 레시피를 넘기지는 않았어. 그들의 다툼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것이다. 한편 유리는 자신의 가게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진짜 해장국은 이제 이 동네 최고의 맛집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팠다. 그것은 양심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목이 메었다. 며칠 후 순복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멀리. 연락은 하실 거죠? 글쎄, 기분 내키면. 순복의 뒷모습은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택시가 사라진 후 세 남매는 빈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2달 후 진짜 해장국도 문을 닫았다. 유리가 더 큰 사업 기회를 찾아 떠난 것이다. 결국 그 골목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만 빈 건물 2채만이 쓸쓸히 서 있을 뿐이었다. 세 남매는 각자 흩어져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태주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고, 태연은 여전히 빚에 시달리며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미는 남편과 이혼한 후 2 아이와 함께 원룸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도 용기도 없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너무 컸다. 어디선가 순복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원할 때만 움직였다. 이제야, 자유야. 바닷가 작은 펜션 테라스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복수보다 달콤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1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유리의 진짜 해장국이 식중독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녀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상한 재료를 썼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리가 사기 전과까지 있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가 옳았어. 태준이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후였다. 태연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태미는 이혼과 함께 양육권도 잃었다. 그들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였다. 1년 후, 세 남매는 우연히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순복이 제주도에서 작은 해장국집을 열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요리했고 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했다. 순복할매 해장국이 제주도 맛집으로 유명해졌대. 태미가 인터넷 기사를 보며 말했다. 가보자. 태준이 제안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실까? 글쎄, 모르겠어. 그들은 결국 가지 못했다.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다. 순복은 제주도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순복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말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다웠다. 세 남매는 각각 다른 곳에서 각자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하지만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찾아왔다. 결국 탐욕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한 여인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인지 아니면 정의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바닷바람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순복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바로 세 남매였다. 그들은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다. 태주는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태연은 야위어 있었으며 태미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어머니,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순복은 그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왜 왔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세 남매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와서 뭘? 순복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태미가 흐느끼며 말했다. 정신이 없어서 어미를 배신했다는 거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 가게에, 그 레시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으셨는지. 태연이 말을 이었다. 순복은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봤다. 그 시간이 세 남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세 남매가 천천히 일어섰다. 너희들이 배워야 할 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야.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뭔지도. 순복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해장국 3그릇을 가져왔다. 먹어. 어머니, 먹으라고 했어. 세 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해장국을 먹었다. 그 맛은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진짜 어머니의 맛이었다. 맛있어요. 어머니, 태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 이게 진짜 맛이야. 돈 욕심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끓인 맛. 순복은 그들 앞에 앉았다. 너희들, 이제 정말 철이 들었니? 네, 어머니. 정말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알아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순복의 말에 세 남매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어머니,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절대 탐욕에 눈멀지 말 것.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 네. 세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날 밤 제주도의 작은 해장국집에서는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복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애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어요. 그녀는 하늘의 남편에게 속삭였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아무리 깊은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는 것을. 순복네 해장국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 탐욕 대신 사랑으로, 배신 대신 신뢰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무료로 눌러주신다면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